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7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도 이준석 최고위원이 결석했습니다. 오늘은 이유가 뭐죠? 뭐 한 자리 감투를 쓰셔가지고 오늘 중요한 감투가 있는데 그 감투 회의가 있다 그러죠? 창당준비위원회입니까? 창당준비위원회. 네. 하여튼 뭐 창업이 아주 주가 되니까 일자리가 말이 그냥. 네. 창당준비위원회 뭐죠? 뭐 거기 위원이죠. 그냥 위원. 네. 네.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수석 부위원장입니까? 야, 늘 나보다 그 사이에 또 생겼구나 직위가. 늘 나보다 앞서가네 참. 나는 자꾸 준석이 저기 하지 마세요. 준석이 자꾸 난 내 꿈이 따라가려. 걔 나이만 좀 어리지 우리보다 훨씬 위에. 그러니까 목표를 삼는다는 최고위원 못 건데. 해봤잖아요. 거의 최고위원만은 얘 엄청 해봤어요. 목표를 삼는다는 목표, 목표도 안 이거? 됩니까? 네, 목표. 네. 이준석 목표로 삼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뭐야 카톡 보니까 그 일요 주간 우리 그 주간 박종님 보시는 분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있다고. 아니 진짜 이 국회나 우리 편들이 모이면 전부 다 방송 잘 봤다. 그럼 내가 어느 방송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어느 방송 어디 있냐? 그거 한 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쪽 지지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주간 박종진 방송 한 개 나오는 게 조대현이. 조대현이 하나 나오지. 다른 거는 잘 못 나오고. 종편 나오시는 거를 하나 나오고 가끔 MBN 한번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진보나 이쪽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민주당 그 시의원들이나 뭐 민주당 정치인들은 어쨌든 그 정청래원 방송을 보면서 거기서 조대원의 새로운 모습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프로죠? 정청래 조대원의 정치 정조준 MBC 라디오 매주 라디오요? 월요일. 네, 월요일. 라디오. 근데 그게 라디오 동타임 좀 청취율 1등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다 1등이래요. MBC 사장이 밥 먹으라고 카드까지 줬더라고. 예. 조대원 데리고 밥 사주라고. 예. 근데 내가 들어가면 다 예능이 된대. 요새 예능 빼면 진지충이라는 소리 들어요. 아 그래요? 진지총 오랜만에 듣는 소리예요. 그 형님 시대가 곧 온다니까. 형님은 매사가 예능이잖아. 생긴 것부터 예능이잖아 형님은. 그 형님 시대가 와. 오늘은 칼 없다. 그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걸리버 여행인데 네, 그 그쵸. 작가가 있죠. 그 내용을 보면 달걀을 어디서부터 깨서 먹느냐 소인국에서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당쟁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책에 나오는 그 다음에 책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구두에 굽이 있잖아요. 굽을 몇 센치로 해야 되는 게 옳은 거냐. 이거 가지고 여당과 야당이 갈라서 막 싸움하고 막 전쟁 난리가 치거든요. 지금 우리 모습하고 똑같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뭐니 그거 한두 석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은 이제 석패율제가 핵심이 됐죠. 떨어진 사람 한두 명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마느냐 지금 나라가 지금 사실은 올스톱 돼 있습니다. 올스톱. 내같이 그 국회의원이 아니고 한 발 떨어져 있는 원내위원장 거기다가 내 지역구는 열심히 지역구 관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연동형을 하든 뭐 현재로 하든 뭘 하든 별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자체가 몰라요. 욕을 바가지로 쳐먹어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 안타깝게 떨어지는 사람을 구출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것도요. 가장 모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 3표 차이, 4표 차이. 이런 사람을 구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당에서 1등한 사람은 그렇죠. 그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이다 아니면 바른미래당에서 서울에서 자기네 당내에서 가장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3표 차로 떨어졌어. 이 사람을 구출하는 게 아니라는 점. 석패율로 된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비례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비례국회의원으로 분류가 되고요. 내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석패율제로 비례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에서 1등. 당에서 이 사람 외에는 비례를 신청 안 하면.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석패율 하면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안타깝게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당에서 전폭적으로 이 사람은 어찌됐든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네. 그 당에서 제일 잘난 사람 아니에요? 제일 잘난 사람인데 일단 지역구 가서 붙어보고 야 떨어져도 국회의원 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비례도 되고 지역구 2개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원서를. 근데 비례는 넣지 마. 너희는 지역구만 넣어. 비례는 꼭 요 사람 하나 돼야 되니까 하나 남겨놓고, 그죠? 예. 그 사람만 지역구도 내고 비례도 내고 요거 한 명만 딱 당선이 될 수 있다. 기자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사를 아무리 쳐다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기사가 없어. 석패율이 무슨 아깝게 떨어진 사람으로 기사를 쓴다니까? 기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아따. 나 진짜야. 전기 타차 전기. 아니 이게 기사들을 보면 내가 답답해서 죽겠어. 석패율에 대해서 사전으로 쫙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석패율 되는 나라가 일본 하나 있어. 일본 하나. 그것도 기사 나 본 적이 없어. 야, 기자들이 정말 이거 저거 내가 기자 출신인데 와 이거 정말 예리하게 기사 하나도 없어. 안타깝게 떨어진 게 석패율이 아니야. 그죠? 이게 우리가 선거 결과는 뭐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분위기라는 게 또 있고 사회적 시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데 예전에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저도 비례대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거기는 정말로 이 실세들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 돈이 많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는 돈으로 공천 많이 했죠. 많이 비례대표. 했죠. 옛날에는. 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예, 옛날에는 정말 비례는 뭐 50억이다 뭐 한때 서청원 의원이 이걸로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례 그걸로 친박연대인가 옛날에는 뭐 정해진 양모 40억인가 뭐 그랬다는데. 뭐 여당 50억, 야당 30억 뭐 이랬었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큽니다. 예, 실제로. 전 석패율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비례할 때 청년 비례대표 있잖아요. 저는 석패율제를 중년 비례대표라고 봅니다. 중진 비례대표제.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석패율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이 비례 네, 해당 없습니다. 예. 네.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석패율에 해당이 거의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권역별로 했을 때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상도 쪽에서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전라도 쪽에서 비례가 나오겠죠. 권역별로 5권역으로 나눠서 석패율제를 적용했을 때.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서열 2위여서 서열 5위로 이게 바뀝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서열을 좀 얘기해 드리면 대통령이 1위,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이 2등입니다. 그리고 3등 대법원장입니다. 지금 법과 정치 시간을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근데 헌법재판소장이 나는 4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하고 같은 3위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대법원장은 밑에 수천 명이 있고요. 헌법재판소장은 사실 이게 DJ 시절에 처음 생긴 제도라서 사실은 이게 서열로 올라가 있지만 이건 사법부의 수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저는 4위로 알고 있었는데 의전서열- 의전서열에서 원래 명분이니까. 그래도 대법원장 옆자리에 앉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자리가 국무총리입니다. 5위. 5위. 그러니까 2위에서 5위 된 거네요. 예.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위. 그다음에 6위가 누굴까요? 예, 여당 대표. 7위가 야당 대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뭐 복잡하니까요. 예. 더 이상 얘기. 국회의원은 쭉 있을 국회의원은 있습니까? 국회의원 60몇인가 있을 거예요. 아, 국회의원이 60몇 에 있습니까? 국회의원 68위. 68위가 국회의원이네요. 260 몇 명. 예, 공군참모총장, 제2작전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다음에 네. 68위입니다. 예.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된 예가 있었나요? 처음이죠 이게. 처음입니까? 네, 아니 처음이에요. 본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되실 분인데. 그냥 말 좀 시키라고 해서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유재일 씨한테. 처음입니까? 형님 네. 그 앵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본인은- 형님도 농담이지.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난생 처음이고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유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제도에 되게 특이한 게
대통령제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정말 많죠. 막 섞여 있죠.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총리가 된다는 거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원래는 있을 있으면 수 안 없죠. 되는 건데 우리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어요. 장관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행정부의 장관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의원 내각제 내에서나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것도 무슨 대통령제에서 비례대표제예요. 이거 의원 내각제 요소인데 그러니까 디범벅이에요. 디범벅이니까는 이게 장점이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약점들이 충돌을 해서 지금 개판이 되고 있죠, 정치가. 우리 짬뽕님한테 죄송하지만 짬뽕. 네, 짬뽕. 웃기는 앞에 짬뽕. 웃기는 짬뽕이고 네, 맛있는 이게 짬뽕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에서도요. 상원 의원 뭐 상원 의장, 하원 의장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의장도요 수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격인데.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또 얘기하면 또 우리 당에서 또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날 건데 지위하고 역할은 구분해야 된다. 과거에 이분이 지금 현재 그 국회의장인데 지위를 낮춰가 총리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이미 국회의장을 하고 국회의원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의장님 하지만 사실은 정세균 의원 보고는 그냥 의원님 하는 게 맞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이제 이 현 여권에 부족한 인재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을 집어넣어 본들 그 청문회를 통과 못할 것 같고 그럼 외부에서 데리고 올라오니까 정치를 너무 모르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고심하다가 정세균으로 갖다 박은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갈수록 우리 보수 진영에 후배들이 안 들어오고 인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은 하되 이걸 가지고 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권위주의식 사고다. 권위주의 발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삼권 분립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너무 몰라요. 네? 입법부는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 따지면 그러면 행정부 좀 들어봐. 행정부의 장관이 바로 입법부에 와버리면 이게 견제와 감시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행정부 관료들이 입법부에 오는 순간에 그 자기 부처를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견제와 비판과 감시가 되겠냐고요. 원래 행정부와 입법부는요. 정확하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제도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저 같은 제도를. 경우는 이게 그러니까요.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현재 제기하는 우리나라 거예요. 대통령제가 기형적인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 내각제하고 혼합돼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거는 국회의원을 하다가 현직 장관으로 가면 이게 사퇴하는 게 우선이다. 총리도 마찬가지. 근데 국회의원도 그대로 하고 자 국회의원 지역구에 봉급은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봉급을 2개 다 받느냐 하니까 많이 주는 걸로 받는데 장관이 한 돈 1,000만 원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장관 봉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도가 이게 되게 지금 혼재돼 있는 게 청와대 수석을 가려면은 국회의원을 관둬야 돼요. 당연히 간다.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비례로 가 이번에도 문미옥 의원이 비례대표였다가 수석 가면서 관둡니다. 관두고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는 가면 이게 장관하고 가능해요. 총리만 가능하단 말이죠. 국무위원은 가능합니다. 국무위원이 가능하단 네, 말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앵커님도 얘기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을 지켜야 되는 나라인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하고 이게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왜 그러면은 국회의장하자 총리로 안 갔냐면 일종의 불문율이거든요. 지금 이 정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 대통령도 임명하면서 국회의장 하셨던 분을 총리로 하는 거에서 주저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저하고 해야 되고 꺼리기만 한다는 얘기는 다 나오는 건데 근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임명해야 될 만큼 지금 인재풀이 진짜 없다는 얘기죠. 사람 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저 정세균 의장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분입니다. 제가 이제 많이 가까이서 많이 뵀었는데 이건 당을 떠나서 존경할 분은 존경해야 되고요. 정세균 의장 존경하시죠? 그래도 당을 떠나서 전 존경 안 합니다. 난 아까 전에 그분이 총리하는 거는 모르시죠? 정세균 의장을 잘 모르시죠? 뭐 잘 모르는데 솔직히 저는 잘합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근데 본인이 잘한다고 해서 본인 존경한다고 상대한테 강요하는 게 잘못됐지. 그러니까 저는 잘 아는 분이고 잘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지 뭐 그분하고 친하다는 얘기가 그분이 아니고. 근데 정치를 그만큼 오래 했는데 우리 정치판에 뭘 그래 남겼어요 대단한 거를.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훌륭해요. 자 김무성 대표 같은 분도 훌륭해요. 만나보면 당연히 남자답고. 훌륭하죠. 근데 그분은. 그분이 정치 다 하는 거는 반대예요 저는. 내보고 막 그러더라. 조대원 좀 봐라. 김무성 똘만이 아니냐. 김무성은 못 간다. 유승민 못 간다. 전략적으로 우리 한국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 당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그쪽하고 손을 잡으려면 유승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 어디 출마하고 아니고는 다 문제야. 이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못난 지휘관이 누군지 알아요? 개인적인 감정하고 우리 다 구분을 조직을 못하는 이끄는 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이 너무 밉지만 미워도 저놈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당에 지금 가끔 지금 우리 당 지도부 보면 잘못된 부분이 안 돼 그 사람은 이게 이렇게 빈정 얘기하죠. 관리라 했잖아. 빈정 관리. 내가 싫은 놈은 뛰어나도 이 놈을 안 쓰는 거야. 왜냐면 저놈 무조건 밟아야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조대원 여의원 부원장 자를 때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저놈이 싫으니까 잘라내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당에 지금 여의원 원장이라고 데리고 왔어. 그분은 대학 교수라서 뭐 새로운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대표하고 뭐 아는 분이라 그러대. 김세현 물러나고 나니까 우리 당 여의원이 지금 하는 게 뭐 있어? 역할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왜 갖다 놓은 거야, 난 진짜. 뭐 조대원 잘라고 데려다 놨나? 그만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럼 잘라면 빨리 잘라. 그것도 못하면서 나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자리를 갖다가 우리 당이 이기기 위해서 내가 늘 생각하지만 총선을 이기는 길이 우리가 국민한테 이 역사의 죄를 지은 걸 좀 씻는 방법이고 이 무능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거짓말투성이 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하는 길인데 총선 이기는 길은 가지 않고 지 감정대로 하는 거야. 마이크 잡고 전부 다 올라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이래서 밑에 있는 부하들 다 죽이고 동료들 다 죽이고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뭐 순수하지 않느냐. 나는 그랬어. 순수한 건 죄다. 정당 지도자는. 그거는 순수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 밑에 있는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살려야지. 아니 근데 내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확 그걸 뭐라 그러죠? 프랑스로 뭔가 쫙 뭔가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 프랑스어가 있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무슨 뷰 뭐야? 데자뷰? 데자뷰 쫙 가는데 내년 4월에 지금 고향정인가요? 고향정입니다. 고향정에 민주당 후보로 조대원이 나오는 것 같아. 아까 그런 느낌이 확 오는데. 그렇게 음해하면 알았어. 농담. 지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대원 저 새끼 저거 봐라. 저거 김현미 편 들어가 김현미가 공천 못 받으면 빼고 조대원이가 민주당 공천 받는다. 이거 우리 당 꼴통들이 하는 소리야. 아 진짜요? 내가 얘기하지만 그 꼴통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조대원 웃자고 잘라라. 조대원이 민주당이 주창하는 반일 운동에 동참해 노노 재팬 운동을 하고 자기 블로그 있었기 때문에 저놈 잘라라 이렇게 얘기해. 참 무식하잖아. 무식함 용감하다고. 그 사람들처럼 하면 당 어떻게 돼? 조원진과로 우리 당이 지금 20%인데 2% 되는 거예요. 저 웃자고 했는데 근데 막 너무 화내니까. 나는 아니 왜냐면 대자뷰 무서워요. 데자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무서워요. 누가 그렇게 진영. 용산. 예. 내한테 당을 맡겨줘봐. 바로 엊그제까지 자유한국당 했다가 갑자기 이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장관했고 지금도 장관하고. 이런 와, 이것도 진영 이것도 역사예요. 진영 장관도 역사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장관했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그분 완전 철새고 철새지 진영이. 아니 그 어저께까지 지금 이맘때까지 자유한국당 했다가요. 바로 선거 한 달이가 두 달 남겨놓고. 정치란 죄송합니다. 게 그분이 예. 대한민국을 뭐 대단한 능력자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진행자를 하고 한번 해봐. 해야겠어. 죄송합니다. 예. 자, 요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부동산 정책, 이거 15억 넘는 아파트 담보 대출 하는 거. 이거 누가 위헌 소송 낸 것 같던데 보니까. 물론 이제 15억이 넘는 아파트가 우리 3명 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은 안 되죠. 난 1억 5천짜리 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당이 없어서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재산권의 종류에는 유치권도 있고 담보권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재산권 중에 담보권을 하나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헌 심판 들어갔잖아요. 네, 위헌 심판 들어가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위헌 나올 확률이 위헌 대단히 나올 확률이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은행도 황당할 거예요.
은행도 사실은 대출 이자 가지고 먹고 사는 데인데, 그죠? 강남에 이사도 오지 말고 이사도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강남 고립 작전인데, 강남에는 이제 표가 우리가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여당 쪽에서는, 그죠? 아니 이걸로. 그게 아니고 여당도 강남에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좌파들 같으면 형님 말따나 강남을 고립시키고 전 국민이 좋아하는 정책 확 시원하게 질러주지 왜 못 지르냐. 내 같으면 내가 막 정말 좌파면 강남에 그 그린벨트 헐고 공원 헐어가지고 거기다 집을 더 지어야지. 집을 많이 지으면 강남 집값 떨어지지 당연히. 안 그래요?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지. 그걸 왜 안 해?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힘센 놈들이 그거 다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픈 힘없는 외곽 지역에다가 집대리 지어가지고 야 서울하고 가깝지. 너 됐지. 그럼 거기는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평당 한 2천만 원에 사는데 우리 지역에 평당 1,200만 하던 사람들은 평당 이제 1,000만 원, 900만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대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15분인데 강남에 8분이 실질적인 거주지가 강남이더라고요. 대부분 강남 살아 다. 네. 15명 중에 8명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쵸. 강남에 엄청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강남이라는 데가 가진 이 상징성이 그리고 저는 이거 15억 담보대출 불가한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개인이 못 받으면 임대사업자로 받고 임대사업자로 못 받으면 법인으로 받아요. 지금 보니까 법인 임대사업자는 또 다들 법인 부동산 법인 어마어마하게 설립하게 생겼어. 아, 법인으로 법인으로 하는 바꿔서 거 받은군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왜 실패했냐면 임대사업자는 LTV, DTI가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50만 채를 사요. 여기가 구멍이 나면 임대사업자로 가고, 그러다 법인사업자가 구멍이 나면 법인사업자로 가고, 그다음 외국 법인이면은 구멍이야 그러면 해외로 가가지고. 해외에서 펀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개인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냐면 결국은 속된 말로 빠꼬미들은 다 피해가요. 네. 방법을. 그런데 이제 그냥 순진한 사람들만 이걸 못 피해가지. 지금 부동산 법인 늘어가는 숫자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거 본인은 보니까 뭐 전혀 남 얘기니까 할 얘기가 없죠. 저도 내 집 마련에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거하고 본인하고 상관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15억 이런 거는 보면 내 서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화가 나지. 15억 이상 아파트 이런 얘기 나오고 더 가진 사람이 한 번에 뭐 몇 억씩 얻었다 이러면 진짜 화가 나요. 이게 허탈한 걸 떠나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 그 얘기할게. 네. 뭐요? 그럼 같이 좀 보게. 네. 아 형도 휴대폰 갖다 놔야겠다. 나 데이터 리미터기 때문에 이거 아껴가면서 보는데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어지간하면 살지 않는 집 팔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들이 지금 집 파는 열풍이 분다는데 대부분 강남에 있고 서울에 있는 집은 안 팔고 세종시에 있는 집은 이제 정리 수순이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집은 오를 만큼 다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걸 바라보면 야 공무원들이 집이 2채, 3채 재산이 저렇게 있는 걸 보고 더 허탈한 게 뭐냐면 내같이 집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쟤들이 100억을 가지든 50억을 가지든 별로 간섭 안 해. 그리고 현재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출 끼고 갚아가면서 집이 있으면 요 집이 희망이 물가 상승분 정도는 올라가서 내가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의 희망. 그 희망과 기대마저도 이 사람들은 져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열받는 거 아니야. 하나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서울 중심이거든요. 지금 울산 집값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값이 오른 게 아니라 빠진 곳들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 수도권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을 마치 다 부동산 정책을 수도권으로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이건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국 정치가 언제부터 수도권 정치가 됐냐고요. 이해관계가.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또 이 참모진 집 한 채 팔아라 이것도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 자기 지역구 쪽에 하나 있고 청주인가요? 거기 충청도 쪽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는데 안 팔아도 된다며요. 이게 수도권 두 채 얘기한 거라며요. 그렇죠. 네, 정확히 나 아까 그 얘기할 때 수도권 좋죠. 세종시 판 사람한테 당신 뭔가 잘못 해석했네. 수도권에는 그치. 한 채만 있으라 이런 얘기지. 예. 지방에 예를 들어서 노후에든 고향에 내가 떠나올 때 아버지가 뭐 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 모시라고 한 채를 이런 것까지
그 뭐 돈 1억도 안 되는 뭐 그런 돈, 몇천도 안 되는 돈도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팔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그분이 실수한 거예요. 세종거 판 거. 그분이 실수한 게 아니라 이제 오를만큼 올랐으니 팔고 아. 나 집 팔았습니다 이러고 고가 좀 잘 주세요 이렇게 이걸 핑계로 형보다 머리 위에야. 나보다 또 위네요. 또 아주. 위지. 실현. 근데 공무원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수도권의 두채 입장 같죠.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가 문제가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게 맞냐라는 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도권의 공급을 늘리면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는데 문제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보면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 지금 지방들은 다 인구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경기도가 맨 마지막에 인구 감소 예정인데 2047년에 그때까지는 경기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가 지방 인구 빼와서 서울 인구로 유입되는 거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려버려서 지방 사람들이 이전하게 하면 지방 도시들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가격 문제, 수도권 가격 문제로만 보지 말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정책을 정치권도 여론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거에서. 네. 뭐 세금이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종부세. 뭐 박원순 시장은 3배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가주택 공시가격 인상하겠다. 네. 근데 뭐 또 정부가 또 바뀌면 그죠? 또 달라지고 네. 또 이런 것들도 또 국회가 또 바뀌고 그러면 그죠? 얼마든지 법으로도 다시 제정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같이 한심한 게 없는 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다들 이렇게 피대를 세우는 게 가진 재산의 75%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양대산맥이 주식하고 부동산인데 우리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기업이나 산업 정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중심으로 재산권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숨줄을 걸고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한민국 진짜 암울한 얘기죠. 이거 후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요지의 땅들을 사고, 뭐 언론사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요지의 땅을 파서 시간이 지나서 그게 굉장히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되고 유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이마트고 뭐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형성이 되면 그 지역 땅값이 오르면서 그 기업체의 자산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야기되는 정치의 펀더멘탈 문제는 우리가 재산, 돈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예민하단 말이에요. 소득하고 자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이슈에서 소득이 별로 이슈가 안 돼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야 벌어서 부자 되는 건 다들 X표를 그어놓고 부동산이 결국은 자기 신분이라는 얘기죠. 1억 버는 거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1억 벌어서 뭐 소비하고 뭐라고 저축을 얼마나 하겠어요. 부동산 오르는 거 그게 자기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 중심의 정치 담론이 아니라 재산, 부동산 위주로 되는 거고 미국은 자산의 75%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으니 정치의 핵심 이슈가 월스트리트가 되는 건데 우리는 부동산이 이미 정치의 중심이 돼버렸다는 얘기죠.